네, 반갑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 공동 학술대회 정신건강복지학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데 전국에 계신 학회원 여러분들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퇴원 후 지역 사회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맡아 주실 분은 서울시에서 병원형 사례 관리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베이직병원 정신건강복지과장 윤철호 과장님의 발표가 있겠고요. 이어서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 이성현 부센터장님, 그리고 호남대학교 배은경 교수님의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생략하고 바로 발표자를 모셔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주제 발표를 맡은 베이직병원 정신건강복지과장 윤철호입니다. 많은 현장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해 생소하거나 정보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 다양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어려웠으며 저희 병원의 참여 경험이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시범 사업에 제한되어져 있어 참여한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시범 사업들을 소개하고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말씀드린 후 베이직 병원의 참여 사례와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인지하고 있는 진행 중인 병원 기반 사례 관리 관련 사업은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 사업, 경기도 정신질환자 민관 공공 협력 사업 PPM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각 시범 사업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시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사업은 입원 치료에서 외래 치료로의 전환 과정 시 단기 집중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의 연속성 확보와 서비스 분절화 해소를 통해 중증 정신 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은 입원 초기부터 퇴원 후 3개월까지 단기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화 및 서비스 연계를 목표로 하며 질환의 증상 및 기능 수준 그리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입원 초기부터 사업의 내용은 입원 초기부터 퇴원 후 3개월까지 단기 집중 사례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화 및 서비스 연계를 목표로 하며 질환의 증상 및 기능 수준 그리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구성은 서비스 신청, 퇴원 전 방문 상담, 초기 평가, 퇴원 계획 수립, 치료 유지 지원, 지역사회 연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의 서비스 체계는 구축된 협력 의료기관이 사례를 의뢰하고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목표 수립 후 증상 및 약물 관리, 정신건강 교육, 개별화된 욕구 대면 및 가족 개입 등의 대상자에 맞는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발표드릴 사업은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 치료부터 지속 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며 퇴원 후 지속적인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치료 유지를 하고 지역사회의 안착을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타의 위험이 높은 환자가 적절하게 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급성기 치료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수가 시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사업에서 병원 기반 사례관리, 급성기 치료 이후 진행되는 과정으로 지역사회 사례관리로 연계 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서비스 분류는 정신응급 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납병동 관리로 시범사업으로 구분되어지고 병원 기반 사례관리는 정신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의 초기 집중 치료와 함께 사업에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퇴원 계획 수립, 교육 상담, 방문, 비대면 상담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대상자는 초기 집중 치료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하에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뢰되어 진행됩니다. 사례관리에 동의한 환자는 퇴원 2기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사례관리를 제공받게 됩니다. 세 번째, 경기도 정신질환자 민간공공협력사업 PPM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PM 사업의 목적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나 외래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치료 지속률을 향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입퇴원 환자 및 외래 환자의 사후 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 등이 있고 지원 사항은 PPM 의료기관에 배치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1명의 인건비 4천만 원과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센터, PPM 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지며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체계입니다. 경기도는 PPM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PPM 의료기관은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PPM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 매뉴얼 개발과 배치 인력의 교육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PPM 의료기관은 입퇴원 및 외래 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한 연계 및 사례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시범 사업들 중 저희 병원이 참여한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내용의 출처는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시범 사업 2018-2020년 수행 보고 및 성과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업 배경, 추진 과정, 운영 모델, 성과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사업 배경은 위에 인용된 자료와 같습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중증 정신질환자의 만성화 예방 및 치료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에서부터 외래 치료로의 치료 조정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단기 집중 사례 관리를 그 대안으로 보고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추진 과정은 2018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계획 후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시작하였고 협력 의료기관 7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매해 운영평가를 통해 모델을 정하여 현재 20년도에도 서울시 모델 개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사업 추진 체계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협력의료기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 사업의 운영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협력의료기관의 주치의를 통해 단기 집중 사례관리 대상자를 의뢰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주치의와 사례회의를 통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의료기관 2곳과 협력하여 주 1회 병원 미팅에 참여하는 등 이번 초기부터 지역사회 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퇴원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20년도에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이후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이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봉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원스톱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사업의 성과는 보여지는 것과 같이 퇴원 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높은 치료 유지를 보였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율은 40%의 연계 결과를 보였습니다. 베이직 병원의 참여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베이직 병원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참여 중이며 참여 인력은 정신건강 전문의 5명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4명이며 병원의 세팅은 외래, 납병동, 개방, 폐쇄병 동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베이직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대상 발굴부터 연계 과정에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발굴 후 필요성과 연계 유형을 논의하고 발굴된 대상자의 지지 체계가 부족하여 공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연계하였고 지지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관계적인 인프라 확장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도선에서 운영 중인 절차 보조 사업에 연계하는 구조였습니다. 베이직 병원의 참여 특징으로 첫 번째 절차 보조 사업과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사업을 병행하여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업이 갖는 장점을 자체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 개인에게 필요한 자원을 퇴원 전에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타 병원 참여와 달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참여하여 연계 및 소통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례 관리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년도 모델 참여로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원스톱 연결을 통해 퇴원 이후 발생하던 서비스 단절과 치료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20년도 모델로 진행된 실제 사례 한 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실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발표로만 전달드리겠습니다. 본 사례는 40대 남자 음주 문제가 동반된 조현병 환자분으로 20대에 발병하여 10여 차례 재입원을 경험하였으며 고립감, 협소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였으며 불편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음주를 택하여 정신증적 증상 악화로 인해 입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연계 이전에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 경험이 없고 보호자 등 지지체계가 부족하여 공적 지지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연계하였고 퇴원 전 2주 전부터 개입되어 퇴원 후 3주차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 내용은 주 1회 대면 상담과 주 4회 전화 상담을 하였고 위기 개입 대처 행동 계획을 함께 수립해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였습니다. 안 내려가네. 죄송합니다. PPT가 안 내려가는데. 이후 해당 주소지에 기초센터인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였으며 연계 과정 중 초기 상담에도 병원 기반 사례 관리 담당자가 동행하였고 현재 센터 등록 후 지역 자원 탐색과 이용 계획 수립 중이며 치료 유지와 지역 자원 활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 자원에 노출되지 않고 재입원을 반복하던 대상자가 퇴원 전후 계획과 사례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 이용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치료 유지와 재입원을 방지한 병원 기반 사례의 취지에 맞는 사례로 판단되어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베이직 병원은 총 19명을 연계하였고 현재 유지 중인 사례는 7명이며 지역사회 연계 3명, 지역사회 연계 거부로 외래 유지 상태로 종결된 사례 5명, 재입원 1명, 미연계 3명입니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참여 경험을 통한 서비스 검토 후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경험을 통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서비스에 대한 검토로 첫 번째, 본원에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서비스를 경험한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다수의 재입원 경험을 가진 환자분들 중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경험이 없는 환자분들이 퇴원 전부터 라포 형성된 사례 관리자와
퇴원 이후에도 치료 유지 및 사례 관리를 지속되는 부분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갑작스러운 퇴원으로 지역사회 연계에서 누락되는 사례들에 대한 대응이 퇴원 전 연계로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 한정된 인력과 자원의 참여 확장성 제한 부분은 의뢰 인원이 일정 인원을 초과하였을 때 대기 기간이 길어져 대상자 퇴원 후 사례 관리자와 라포 형성이 어려워 연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에 대한 전문 요원의 참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사업이 전문의가 센터에 사례를 연결하게 되는 구조여서 적극적인 연계나 사례에 대한 논의에 전문 요원들의 공식적인 참여가 어렵게 되고 공식적으로는 주치의 의견을 소통하는 정도의 소극적 역할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스스로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전에 정보를 접하는 부분에 제한적이었던 부분은 입원 중인 당사자가 스스로 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치료진의 선택으로 수동적인 서비스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성과 보고서 내의 통계 중 연계 유형이 64%가 의사의 권유였으며 자발적인 참여가 24%였던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원을 위한 수가 체계 구성 필요와 병원의 지역사회를 연계 과정에 대한 허브 역할 부여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수가 체계가 병원의 입원과 입원 과정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들은 입원 과정과 입원 후 치료 과정에만 집중되어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건강 현장에서 병원이 퇴원을 위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환영할 일이나 의료 중심의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삶의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자칫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에도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병원 기반 사례관리들의 많은 부분이 치료 유지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도 이 우려를 반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대의 방법이 아닌 긍정적인 역할 부여를 위한 목소리를 더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퇴원을 위한 수가 구성으로 당사자에게 퇴원 전 사례 관리와 퇴원 시 적절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수가 적용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서비스의 순기능을 통해 병원의 연계 과정에서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퇴원 전 당사자에게 퇴원 후 자신의 삶과 치료의 주도권을 갖는 계획 수립입니다. 당사자가 입원 중 증상 완화에 집중하고 준비 없이 지역사회에 돌아갔을 때 조치하는 예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당사자의 이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병원에서의 퇴원 계획은 당사자의 욕구보다는 치료 환경에 머물게 하는 계획 수립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퇴원 이후 삶과 치료에 있어 선택권에 상당한 제한이 생기고 스스로 주도권을 잃어 수동적인 치료 활동을 지속하거나 이를 거부하여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당사자의 욕구 중심으로 퇴원 전 지역사회 정보를 안내하고 사전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제대로 된 퇴원 계획을 수립되고 본인, 보호자, 연계기관으로 전달된다면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퇴원 계획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자신의 욕구가 주가 되는 환경에서 자신의 선택권을 보장받고 이를 기반으로 삶을 계획하고 치료를 유지하는 것에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기존의 치료 중심의 시각에서 당사자 개인의 맞춘 시각과 지역사회 내의 하나의 자원으로서 역할을 찾고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모델들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입원에서 외래 치료를 치료 전환 후 유지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어 이러한 연계와 당사자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질 높은 퇴원 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자칫 병원이 퇴원 후 환자의 모니터링을 위한 수단이나 다니던 병원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수정과 보완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지역사회로의 효과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담당해 주신 베이직 병원 윤추로 정신건강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업을 소개를 해 주셨죠. 서울시의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사업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속 치료 시범 사업, 경기도의 중증 정신질환자 민간 공공협력 사업을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 계속 토론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성연 부센터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현입니다. 먼저 윤철호 과장님의 발제, 그리고 지금 3년여 동안 시범 사업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 먼저 전달해 드리면서 준비해온 토론문을 읽어야 할 듯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비드-19 대유행 및 장기화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2020년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택트, 모바일을 통한 사례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부터 관련 교육 제공 등의 방식이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이 회복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정신건강 서비스가 지금까지의 대면 서비스를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정신건강 전문가분들은 모두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과 병원을 기반으로 한 병원 기반 사례 서비스가 그러한 영역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에서 지역사회에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인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또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인프라 부족, 장기 입원 중심의 의료기관 의료 서비스의 문제 등으로 논의를 했었고 여러 영역에서 문제 제기 및 비판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인프라와 시스템이 확장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와 연결의 문제이고 이는 좀 더 개별화되고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세심한 사례 관리의 계획과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팀의 이름을 만들 때 병원과 지역을 연결시키는 의미로 브릿지팀 아니면 퇴원 후 지역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지역사회 연계 지원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를 받고 한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3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판적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진행하게 된 배경과 함께 시범 사업에 대한 살짝 겹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겹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과와 함께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진행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시범 사업 왜 만들어졌을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에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최근에 거대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탈원화를 먼저 경험한 해외 사례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듯이 탈원화가 발생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탈원화를 위한 사례를 보면 신속한 탈원화는 짧은 기간 내 병상 수만 감소되었을 뿐이지 병상을 대체할 만한 지역사회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지 못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노숙 및 사회적 적응 어려움, 만연한 절망감, 심지어 조기 사망이 급증했다는 보고까지 있습니다. 이 선례에서 우리는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 형태가 전환될 때 퇴원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충분히 맞이할 만한 지역사회 기반의 자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해외 선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 서비스 사업은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입원 최소화 전략, 두 번째가 입원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전략, 세 번째가 재발 및 재입원 예방을 위한 전략, 마지막 4번째가 장기 입원 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분절화 문제는 연계체계 미작동으로 인해서 치료 중단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여러 가지 지표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지표를 보게 되면요. 퇴원 1개월 이내의 외래 치료율이 64.4%, 퇴원 후 1개월 이내의 재입원율이 30.6%, 조현병 환자 중에 낮은 약물 복용률을 보이는 경우가 64%로 관련 지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부분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목표는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유지이기도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현재 단일화된 사례 관리를 다양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례 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병원 기반 사례 서비스 관련한 부분은 3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역도 함께 사례 관리에 대한 모델이 함께 완성이 되어야 되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당사자분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치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뢰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대하시고 계실까요? 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사회 연계와 외래치료 유지였습니다. 대상자별 그리고 의료기관별 욕구를 파악하고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연계지원팀의 역할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원에서 입원 치료에 전환 시 치료 탈락을 방지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입원 중에 퇴원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퇴원 후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임상적 안정화 지원, 네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연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를 기존에는 지원을 했었다라면 사업 초기부터 동료 지원과 함께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 부분이 저희는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년 후의 성과는 그럼 무엇이었을까?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및 집중사례 관리를 수행한 보고서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입원 중인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3개월까지 단기 집중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사례 관리 모델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유사하게 2005년부터 2008년 4년 동안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울 지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지원한 사업은 있었으나 이는 집중 사례가 포함되지 않았던 모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치료 유지 향상입니다. 외래 방문율의 경우 퇴원 후 1개월 이내가 100%를 저희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퇴원 후 3개월 이내는 99.3%,
12개월 내에는 83.3%, 그리고 24개월 내에는 73.6%로 국내의 지표에 비해서 2년이 넘는 시점까지 계속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치료 효과도 유지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군이 기존 지역사회에서 미이용자이거나 재발 그리고 재입원 가능성이 높은 군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성과는 굉장히 가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재입원 감소입니다.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재입원을 4%로 국내 재입원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전후 증상 심각도, 기능, 병식의 유의미한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퇴원 후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39.7%로 주거, 복지, 교육 등의 서비스 연계를 포함하면 이 또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병원 기반이라는 이름에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입원율이나 이런 치료 유지를 봤을 때 꼭 이게 병원 중심이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는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잇는 단기 집중 사례관리 모형의 경우 기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누락되었던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서비스로 유입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상군 특성에 따라 임상군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말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3차년의 성과 분석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성과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라고 아마 예측이 되시죠.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의 대상이 모든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복합적인 문제로 힘든 대상자들이 저희 대상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즉 중증의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로 대상자 스스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분은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로 바로 의뢰될 대상자로 분류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 주시는 대상자의 대부분이 치료 서비스에 관심이 없는 대상자, 초발 정신질환자 등 주를 이루었습니다. 발제자분의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의사의 권유가 63%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대상자를 포괄할 수 있는 촘촘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발제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 보조인 사업 활용과 함께 지역센터에 서울의 경우에는 ICM이라고 해서 집중 사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하는 부분들이 정착한 이후에 확대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이 병원 기반 사례 서비스와 연결이 되는 시점에 이 사례 관리 모델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기관별 국공립의료기관 및 사립종합의료기관은 초발 및 만성 정신질환자의 의뢰수가 비슷했던 반면에 정신전문병원과 정신과의원의 경우 만성 정신질환자의 의뢰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한 대상자 중에 지역사회로 연계한 비율도 이에 영향을 미쳐서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15%로 의뢰율 또한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또한 정신의료기관별 그리고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베이직 병원의 경우 유일하게 사회사업가 중심으로 시범사업 7개 병원 중에 진행되었던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사업가와 진행하면서 가장 빠르게 많은 과정들이 그 병원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면 타 의료기관에 비해서 정신과 전문의의 참여가 조금은 소극적이었던 부분 때문에 대상자의 임상적인 내용을 조금은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과 맞춤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으며 추후 지역 안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성을 확인은 했지만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례 관리자 또는 실무자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사정, 평가, 치료, 개입, 재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운영과 함께 연계와 연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앞서 개별화되고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세심한 사례관리의 계획 및 전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해 주신 이성현 부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 이제 병원 기반 사례 관리라는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면서 이것이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 관리 체계하고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가, 또 어떻게 보완적인 기능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정책적인 관심 분야인데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호남대학교 배원경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배은경입니다. 먼저 베이직병원 윤철호 과장님께서 서울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참여 경험을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승현 부센터장님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입장에서 함께 사업을 하면서 보셨던 여러 시각들, 또 저희가 꼭 논의해야 될 지점들 잘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자체가 병원 기반 사례 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 이슈까지도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로서 오늘의 발표 내용 그리고 또 앞서 선행됐던 연구나 논의들을 좀 종합해서 지금부터 건설적인 비판적 검토의 시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먼저 좀 논의를 하고 싶다는 지점이 병원 기반 사례 관리의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병원 기반 사례 관리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 서울시의 시범 사업, 경기도의 민간 공공 협력 사업, 또 보건복지부의 어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 사업 이렇게 비교해서 발표를 잘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내용 들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주제가 생소하셨던 학회원들도 많이 또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발표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또 실천하고 있는 사례 관리와는 다소 차이가 큰데 왜 이 용어를 쓸까 질문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8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 병원 기반 사례 관리 방안 보고서라고 해서 전남대병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김성환 교수님께서 작성한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사실은 병원 기반 사례 관리가 이러한 개입이나 모형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된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례 관리를 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주거나 또 직업재활 등을 포괄하는 지점을 이제 초점화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했을 때 이 병원 기반 사례 관리는 의학적 모형에 기반해서 좀 역할이 구분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건복지 영역에서 사용되는 사례 관리와 개념 차이가 되게 크다는 점을 앞서 복지부 보고서에서도 조금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고서의 경우에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다학제적 통합 관리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신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또 사례 관리가 탈시설화에서 출발되었던 개념이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나의 어떤 사례 관리란 용어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만능처럼 공공과 민간의 정책 그리고 또 서비스에서 사례 관리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의 연속성 확보라는 것들 중요하고 앞서 발표해 주시고 논의해 주셨던 성과들이 또 시사하는 의미들 크다고 생각하지만 용어를 봤을 때 또는 어떻게 보면 사업에 되어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기존에 존재해야 했었던 또 기존에 제공되어야 했었던
그런 서비스 범주 체계 안에서 좀 가능하고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나, 그 지점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병원 기반 사례 관리의 실행에 있어서 나타나거나 또 예상되는 현실적인 제한점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앞서 또 발표자 및 토론자들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성과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잘 해주셨고, 또 제한점이 될 수 있는 것들, 의뢰 인원이 일정 인원을 초과했을 때 대기 기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되고, 그런 이후에 이제 대상자의 퇴원 후 사례 관리자의 라포 형성에 이제 도움이 됐던 것이 연계에도 성과로 이어지는데, 그런 제한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제한점 역시나 각 기관 병원의 모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계시는 상황에서 사회사업가의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활발했던 기관은 오히려 이제 그것이 제한점이 되거나 내지는 또 반대로 그것이 장점이 될 것이고, 또 그 정도의 이번 상황에서의 퇴원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리 이런 병원 기반 사례 관리가 고려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또 아예 이렇게 배제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센터의 사례를 연결하게 되는 구조로 인한 제한점들, 또 소극적인 역할들을 전문요원들이 하게 되는 부분들, 또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사전 정보가 제한적이고 스스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수동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면에서도 보면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오늘 발표가 된 서울시의 시범 사업이라든지, 또 가장 많이 언급이 된 건 아니지만 경기도의 어떤 민간 공공 협력 사업이라든가 또 복지부의 시범 사업들을 보면은 전문 인력이 한 명이 배치되고 1년 동안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제공이 되면 그중에 인건비가 뭐 4천만 원 이하, 사업비가 한 1천만 원, 그러니까 사업 예산이 매우 적고 인력 한 명 배치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병원 기반 사례 관리라고 이름을 붙여서 아주 되게 다른 무언가를 하겠다, 할 수 있다, 조금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량 있는 또 경험이 충분한 사례 관리자가 함께하는 것들이 사실 언제나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서 일부 병원 기관들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만큼의 어떤 성과나 또 준비들, 보완 이런 것과는 편차가 아주 크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화 상담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든지 매우 제한적인 접근들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시범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의 자원과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조금의 예산, 그리고 뭐 한 명 정도 수준의 인력, 그러나 그 한 명마저도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분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렇게 저희가 20여 년을 좀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다는 점,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다소 언급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쨌든 의료 중심의 사례 관리를 고려하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는 뭐 주사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의 지침을 보면은 약물 투약과 관련된 것들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그 제한점이나 실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한계점, 문제점에 대한 고려는 훨씬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말 그대로 다른 부분 없이 그 중심으로 갔을 때 의료 중심의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누구나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실 것이고, 또 실제로 작년에 인권과 사회통합 지향 정신건강복지 정책을 위한 성명이 발표된 바 있지요. 정신질환자로 인한이라고 이제 표현을 제가 굳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어필이 됐던 진주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전국 단위를 봤을 때 특정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정신보건 관련 기관이나 서비스 인프라들이 너무나 취약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배제되고 사회의 고위험군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 또 비춰지거나 내지는 병원 기반 사례 관리로 그 연계가 됐으니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또 안일하게 국가가 또 아니면 또 지자체가
생각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좀 염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들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브릿지 사업이란 표현을 아까 토론자께서도 사용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작에 병원하고 협력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촉진해서 하는 것들 되게 당연한 게 아닌가, 약간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언급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오늘 발표안에는 안 들어갔었지만은 전남대 병원의 이제 조기 중재 클리닉에서도 병원 기반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역시 특히나 초발 정신질환자분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고,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초발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마인드링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가 있고 예산과 인력이 있고 또 근거 기반의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계속해서 백업이 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맞물렸을 때 저희가 오늘 나누고 있는 것들이 보다 의미 있는 성과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사례 관리라는 것은 한 개인의 역량만으로 또 사업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 그림 하나 그렸다고 가능한 것들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소극적인 지역사회 내 안정화나 또 서비스 연계를 넘어서서 또 당사자의 어떤 질적인 삶들, 주거 직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지원,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나서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를 더욱더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지역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이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반면 정신질환자를 위한 직업재활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 정책 관련 분과 학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좀 더 학계와 실천하는 현장에서 사회복지계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장기적인 어떤 추적 연구라든지 보다 좀 거시적인 중장기 연구 과제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하고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내지는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개별 단위의 연구 수준에서 머무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신 건강 사회복지를 넘어서서 정신건강 정신의료를 다 아우르는 부분에서 근거 기반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국가 정책에 더 강한 어필과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또 근거 기반의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으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원균 교수님 아주 중요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라는 이 용어 자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사실 갖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의료 중심의 정신건강복지 정책 때문에 사실 중증 정신질환자 곧 정신장애인들의 다양한 사회 서비스, 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주로 치료 지속에 문제가 있는 그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위기 응급 대응이라든지 외래 치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둔 정책의 과도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이제 베이직 병원의 사례처럼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주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건전한 방향으로의 어떤 전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병원의 어떤 주도권 하에서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를 훨씬 더 강화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떤 지역사회 통합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임팩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병원 기반 사례 관리가 기존의 정신건강복지 체계의 어떤 사례 관리에 대해서 보완적인 기능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대체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경쟁하는 관계로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병원 기반 사례 관리가 기존의 정신건강복지 체계의 사례 관리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개연성도 있고 또 경쟁하면서 오히려 지역사회에 잘 갖추어진 한계는 있지만 잘 갖추어진 그런 기존의 체계를 또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그 수가 체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의 지원을 받아서 병원이 사례 관리를 대폭 강화하게 될 때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고용이라든지 또 주거라든지 기타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 관리 차원의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우리가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회에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심층적인 토론 및 연구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학회에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역사회 전환 시설이 담당하는 기능과 병원 기반 사례 관리가 담당하는 그런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성현 부센터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목적 자체도 병원에서 지역으로 나오게 될 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활하는 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기반 사례 서비스 시범 사업의 경우에도 이 또한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관 그 지역사회 전환 시설과 달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역 그리고 초발과 관련한 부분들 실제로 그리고 동의하지 않거나 서비스에 대한 그 쉽지 않은 분들을 퇴원 전부터 만나 뵙고 설득하고 3개월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어디 다른 시설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분이 살아가는 지역 안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서비스가 끊기는 게 아니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재활시설로 서비스가 연계하는 것까지 풀로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3개월만 하고 끝나면 나중에 이 다음에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서 3년의 성과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도 이 분들이 1년 후, 2년 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봤었을 때 실제로 앞부분에 태어나는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했었을 때 지역에서 정착하는 비율과 제대로 회복해서 함께 살아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신 학회원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학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시간 제한상 더 깊은 토론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기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가 아까 빠졌는데 저는 우리 학회의 정신건강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가지 광고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11월경에 우리 학회에서 정책분과학회를 좀 창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관심 있는 그 현장과 학계의 학회원들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뭐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히려 이제 줌이라든지 이런 그 화상 시스템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해서 정책분과학회를 창립한다든지 또 그 이후에 이런 병원 기반 사례 관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또 혹은 현장의 실천과 관련된 그 정책 이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또 연구하는 부분들 역량을 좀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윤추로 과장님 또 이성현 부센터장님 배원경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전국의 학회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올 가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권태현입니다. 오랜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오전 세션이 잘 마무리되었고요. 이어서 바로 총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학회 연회비를 납부하신 총 회원은 154명이고 본 추계 학술대회 참가자는 114명입니다. 정관 제16조에 따라 총회 정족수가 되어 총회 성립의 요건이 갖추어졌으므로 총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회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학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총회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오늘은 2022년 학회장 인준 그리고 내년도 감사 선출에 초점을 두고요. 2020년 학회 및 주요 사업 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학회장 인준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경우는 차차기 회장을 미리 선출해서 내년도에 수석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학회를 준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학회장은 2021년 수석 부회장의 역할을 맡게 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정관 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 및 선출된 차차기 회장은 나사렛대학교 성준모 교수님이십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동의와 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할 수 없어서 보시고 계시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동의와 제청을 부탁드립니다.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네. 네, 동의 들어왔고요. 여러 명 동의 들어왔는데 제청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 보면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동의와 제청을 해주신 관계로 2022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학회장으로 성준모 교수님이 당선됨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상황상 성준모 차차기 회장님께서 참석은 못했는데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시면 채팅창에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저희 이 차기 성준모 회장님 인사 말씀은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2021년 감사 1인 선출이 있겠습니다. 혹시 감사로 추천해 주실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추천으로 최은정 동신대 최은정 교수님 감사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동의와 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제청 기다리는 동안 성준모 교수님 축하 메시지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성준모 회장님, 차차기 회장님 인사말은 아직 안 뜨고 있네요. 자, 최은정 교수님에 대한 네, 성준모 교수님 인사말 또 올라왔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학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총회가 아주 그냥 실시간 유튜브 중계같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최은정 감사님에 대한 동의 들어왔고요. 재청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채팅창에는 성준모 교수님에 대한 축하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21년 내년에 우리 학회를 위해서 힘써 주실 차기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장수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년도 학회장을 맡은 청주대학교 장수미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연대 오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 학회원 여러분들이 여기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내실 있게 이렇게 학회를 이끌어 주신 강상경 회장님하고 또 여러 임원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학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러 선배 교수님들하고 현장 선생님들이 여러 헌신과 애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또 학회의 전통을 잘 이렇게 세우고 변화하는 어떤 정신건강 환경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학회 여러분, 학회 회원 여러분, 여러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올 한 해 학회를 위해 너무나도 수고해주신 강상경 학회장님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는 생각을 못한 건데 감사합니다. 일단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정된 학회 활동이 영향을 받기도 했었지만은 회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사진 여러분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큰 무리 없이 올 한 해 학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장수미 차기 회장님과 성준모 수석 부회장님을 필두로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활기찬 학회 활동을 통해서 학회 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총회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기 총회를 폐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